특별 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해볼 텐데 최근에 가장 궁금한 건 미국의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주느냐에 따라 판단도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박사님의 시선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미국 경제 상황 판단하고 계실까요? 미국이 이제 1분기 성장률이 1.6% 정도 나왔고 아직은 물가가 3%대이다 보니까 확대 해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미국이 잠재 성장률, 즉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평균적인 성장률이 2% 수준인데 그것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성장은 다운이 되고 물가는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일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건 좀 과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좀 잘 살펴보시면 여전히 소비 쪽의 기여도가 1.68%포인트 정도 이제 기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각각 계절적인 요인들 달러 강세,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순수출이 달러 강세의 영향 때문에 조금 기여도가 떨어졌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정부가 항상 확장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하다가 이번 분기 1분기에만 좀 덜 했었다. 작년도에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모든 총 고정 투자, 즉 기업들이 생산을 열심히 해서 제품을 잘 팔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증폭을 시켰습니다. 그런 투자가 1분기에는 약간 소폭 주춤했던 정도. 그래서 1.6%가 나온 것인데 그것을 추세적인 하락으로 또 보시기는 좀 과한 면이 있고 오히려 그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그런 기후들이 나올 때는 다음에 이러한 지표의 약화가 나타났을 때 미국이 어떠한 정책 스탠스를 바꾸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시나리오적인 전략적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지금 이미 나온 지표에 스태그플레이션, 추세선 꺾이지도 않은 지표에 너무 몰입하시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계속해서는 박사님 저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연준이 어떠한 강도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하는지가 포커스가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연준이 경제와 함께 물가를 어떻게 잡으려고 두 가지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정부의 재정 지출, 정부는 오히려 이제 확장 재정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가 작년도에만 해도 계속적으로 6조 달러가 넘는 돈을 풀어왔었는데요. 얼마나 또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지 이 어떻게 보면은 두 주체에 대한 포인트들을 다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화두는 미국은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의무가 있고 연준도 그 색깔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냐면 예전처럼 물가를 잘 통제만 해야 돼라는 역할에서 실업률뿐만 아니라 미래 경기까지도 컨트롤하려는 좋게 만들려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의 어떤 숲을 보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한 부분에 포커스, 이번에 물가는 이렇게 나빴고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되는데 성장률은 약간 소폭 떨어졌으니까 페드, 연준도 어떻게 할지 모를 거야 라는 기후로서 우리가 한국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자가당착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또 다른 주도권, 패러다임을 성립하기 위해서 계속 큰 그림을 맞습니다.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에도 박사님 저희 주식시장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 FOMC에서는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며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조금은 작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를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코셔스하게 물가가 안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에 발언의 비중이 실릴지 아니면 성장률이 소폭 둔화된 부분에 거기에 비중이 실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PI 물가 자체는 좀 오른 상태이고 물가가 3%대에서 이제 소폭 반등이 나온 계기는 결정적으로 에너지 가격과 그 우리 식료품 가격들이 외부에서 수입하거나 오히려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영향을 받는 요소 때문에 사실 물가가 이제 올라선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미국 이제 연준에서도 작년 내내 잭슨 홀 미팅에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내수 물가에서도 주택 가격, 렌트비는
상승률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5%대에서 5% 수준으로 이제 횡보하는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게 작년도의 고점일 땐 거의 8% 수준까지 전년비 상승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수에 대한 물가들이 잡혀나가고 있는, 완벽하진 않지만 서서히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내수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고용시장, 특히 거기서도 서비스업 고용시장에서의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이 상승률도 이제는 서서히 완만하게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률 자체가 네. 떨어지면서 PC라고 하는 우리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 내수에서만 소비되는 그런 품목들에 국한된 물가를 이제 준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 물가 지표들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대외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을 한다고 해도 러시아처럼 원유 생산에, 그리고 글로벌 WTI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아닌 이상은 오히려 간단히 말씀드리면 PC가 완만하게 안정되는 부분이 있으니 물가에 더 초점을 보기보다는 성장률 둔화 부분에 더 신경 쓰는 발언을 해서, 쉽게 표현드리자면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와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환율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서 이 부분 좀 포인트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요즘 박사님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 환율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이너스 금리 일본은행이 분명 포기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약세가 촉발되는 이유는 어디에서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저희 일단 정리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미국의 자산 시장이 너무 뜨겁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나홀로 성장을 두드러지게 했던 때가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직후에 그런 현상들이 도드라졌었는데, 그때 당시의 현상과 지금의 현상이 아주 데자뷰다. 그때 당시에도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 선호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미국을 필두로 한 에쿼티 크레딧 마켓이 전 세계적으로 들썩들썩한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아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산군별로 구분했을 때는 외환 시장 자체에서는 달러가 지금 가장 매력도가 큰 시장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달러의 유입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통화, 여타 통화에 대한 환율들은 다 약세, 즉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다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다가 엔화 같은 경우는 150엔 달러 정도 수준에서 작년 재작년에는 BOJ가 150엔 이상으로 너무 넘어서면 불안과 경계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멘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150엔 달러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 있는 멘트가 없이 지나갔어요. 즉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는 흐름 하에서 외국인의 투자 흐름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엔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이 수출주나 많은 대외 이제 교육 관련되는 회사들의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개념 하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엔달러 환율의 상승을 어느 적정 수준까지는 계속 그냥 관망을 하는 정책적인 스탠스가 보여지고, 여기에 더불어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위안화와 페어 트레이딩 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외환시장에서 강하기 때문에 위안 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원달러 환율도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1,400원을 뚫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론적으로 1,400원을 뚫고 가면 또다시 굉장히 큰 자금의 엑시트, 외국인 자금의 엑시트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해석이다. 왜? 여기에서의 모든 기반 하에는 지금 달러를 중심으로 위험 선호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사가 표현이 됐기 때문에 설령 일시적으로 1,400원 근처 가더라도 그 추세가 공고하게 올라가는 추세와 그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로직을 이제 위기론적으로 가져오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박사님? 국내 입장에서도 원화를 강세로 이끌 수 있는 트리거 요건들도 조금은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외부 변수에 아니면 계속 취약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여전히 외환시장 자체는 외부적인, 그러니까 FX 마켓 자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더 빠른, 민감하게 더 움직일 가능성이 큰 상태인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축차적으로 산업 부분별로 봤을 때 우리의 수출 산업 중에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출이 소폭 이제 전년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흐름이고, 무역 수지조차도 이제 소폭 흑자로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앞으로의 12개월 이상의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거대 큰 두 기업이 AI 패러다임이라는 속에서 계속적으로 AI와 관련되는 반도체 칩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들을 앞으로 계속 세우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것이 시간은 좀 걸리고 6개월, 12개월 실제로 실적이나 실질적인 매출로 이루어진다는 타임이 좀 존재를 하겠지만, 이런 기대감이 잔존한 하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자체를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는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환율 상황 감안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아서 수출주에 대한 포인트 먼저 좀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 지금 수혜주로 엮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럴 가능성을 지금 더 높게 전망을 해도 괜찮은 상황일 걸까요? 이렇게 미국이 나홀로 성장할 때는 우리가 환율의 수혜를 받는다는 기존의 고전적인 전통적인 어떤 전략 방법에서는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 가지고서 전 세계적인 큐 자체가 교역도 너무 활발하기 때문에 언제든 환율만 올라 있으면 수혜를 보면서 영업이익과 매출, 그다음에 기업들의 체력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하는 것은 결국에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자면 하이테크 쪽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AI와 바이오 쪽이죠. 결국 기술로 승부 보는 산업이고, 이 부분은 이미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를 하는데 가장 먼저 통제를 시작한 것이 바로 중국에 대해서 AI와 바로 바이오 쪽입니다. 즉, 이 기술력으로 승부 보는 산업에서 미국이 무언가 자신들만의 열매를 거두려는 전략을 짜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련된 미국과 관련돼서 계속적인 기업 행위를 하거나 교역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업군들, 그런 섹터로 계속 좀 찾아 나가시는 게 좀 유리한 방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도 그렇겠지만 미국이 새로운 패러다임, 이 주권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AI, 뭐 로봇 이쪽으로 대표가 되잖아요.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네네. 그러면 이렇게 묶인 쪽에서 미국의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투자 방향성을 미국이 가는 쪽으로 맞추는 전략이 지금은 최선인 걸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 전략이라는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산업군 중에서 직접적으로 미국과 기업적으로 협력을 하거나 연대적으로 계속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협약을 하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기업은 찾아서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섹터에 있다고 해도 미국 기업들과 모두 다 협력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로테이션 투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자산 가격이 좀 올랐다가 또다시 그 실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론이 또 이제 대두되면서 약간 기대 승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투자에 대한 컨셉들을 좀 명확히 가져가셨으면 한다라는 과거 것입니다. 데이터를 본다면 닷컴 버블 때도 우르르 올랐다가 조금은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 패턴에서 나왔던 지표들이라든가 흐름을 이번에도 좀 참고할 필요도 있을까요? 시간은 걸린다라는 관점으로. 닷컴 버블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닷컴 버블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3년, 4년, 5년 이후에 닷컴이라는 그런 관련된 기업체들이 센세이셔널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매출이나 어떤 어닝으로 이어질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확신과 컨펌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10년이 지나서 과거의 페이스북이죠. 과거의 페이스북이 10년 이후에 그것을 갖다 입증해줬죠. 네. 지금은 그 타임 레그 자체가 뭐 월면 1년, 2년 정도로 아직 그렇게 먼 시점에 아주 막연한 어떤 그런 쓰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버블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표현해드리자면 액티브 마켓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관련되는 산업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기업에 로테이션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한국 시장으로만 생각해서 지금 약간은 이제 혼돈이 되실 수 있지만 관련되는 기업들이 국가를 막론하고 계속 로테이션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가는 즉 미국과 협력을 하는 일본의 모기업
그다음에 한국의 모기업, 그다음에 대만의 모기업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에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패러다임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쪽에 로테이션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박사님. 그 AI란 항목에서 반도체와 함께 저희 최근에 전력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높거든요.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아이디어를 짜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는 단순히 투자의 관점을 떠나서 전 세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죄송스럽지만 제가 쓴 저서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좀 써놨는데요. 우리가 과거를 좀 복귀해 보시면 1900년대 후반쯤에 냉전 시대라고 했었죠. 네. 냉전 시대 때 가장 많이 발전했던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아십니까? 어떤 산업인가요? 우주와 그 다음에 바로 국방 산업, 그를 기반으로 한 화학 철강. 그때 미국이 화학 철강을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지금은 신냉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앞서서도 기술 산업이라고 하면서 AI,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를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네. 이쪽 산업 부분에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있고 과거처럼 물론 이제 지역별로 국지전은 계속 일어나긴 하지만 과거처럼 신냉전의 흐름은 기술로서 싸움을 보는 것입니다. 즉 해당 고테크,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알고서 관련 산업에 계속 투자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듣고 싶긴 한데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저자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미래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그 틀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저희 함께 시간 꾸려봤고요. 오늘 월요일장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많이 준비해서 올게요. 박사님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